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나는 새 타임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 물리 파트예요. 물리는 뭐였다고요? 힘과 운동. 따라합니다. 힘과 운동. 그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쉽게 얘기하면 힘과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첫 타임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힘이 뭔가, 속력은 어떻게 구하는가? 등속이라는 건 무엇일까? 관성의 법칙, 힘의 종류, 자유낙하,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막 이런 거 배울 거야.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끝나고 나면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외워야 될 거라고 딱 판단되는 거는 입으로 계속 뭐 하라고요? 중얼중얼 외우시라고요. 중얼중얼 하면 뇌가 훨씬 더 빨리 깨어나.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걸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 파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야, 이게 PPT가 잘 안 넘어간다, 그치? 자, 가볼게요. 자, 힘과 속력입니다. 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자, 힘이 가해지면, 여러분, 계속 정지해 있는 물체에다가 힘을 빵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운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벌써 보세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건 첫 번째, 움직이지는 않지만 찌그러질 수 있어. 뭐냐면 변형되어져서 찌그러뜨리거나 늘어나거나 깨지거나 이렇게 변형시키는 것도 힘이 원인이에요. 그리고 운동의 상태를 속력이 빨라졌어. 속력이 느려졌어. 운동 방향이 원래 이렇게 굴러가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로 톡 치면은 반대로 굴러가. 운동의 방향이 바뀌었어. 이것도 다 힘이 작용했다라는 뜻이고요. 속력, 물체의 빠르기가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힘이 원인입니다. 힘의 3요소가 있어요.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힘의 3요소가 있어요. 힘은 단위가 뉴턴입니다. 뉴턴. 몇 뉴턴의 힘을 가했을까라는 건 뭐냐면 힘의 단위가 뉴턴이에요. 힘의 단위가 뉴턴이다. 자, 그러면 힘은 화살표로 생각할 수 있는데 힘의 3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힘의 작용점. 힘의 작용점. 어디를 빵 쳤는가? 작용점. 그리고 요 길이가 힘의 크기입니다. 힘의 크기. 그래서 화살표가 짧으면 힘이 작은 거고 길면 힘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요 화살표의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 그래서 힘의 3요소는 세 가지예요. 작용점, 크기, 방향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보고 듣고 쓰고 말하고. 다시 한번 시작. 보고 듣고 쓰고 말하고. 이걸 하라고요. 보고 듣고 쓰고 말하고. 지금 외워야 돼요. 자, 힘. 자, 갑시다. 힘. 자, 힘이라는 건 뭐라고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인데 힘의 3요소 기억하세요. 힘의 3요소. 뭐냐면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도 머리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페이지에서 속력이 빠르다라는 건 뭐냐면 속력, 이거는 외워야 되는 겁니다. 속력이라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갔느냐, 이게 바로 속력이에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속력을 나타낼 때는 단위가, 속력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미터. 자, 이렇게 됩니다. 시간의 기본 단위를 1초 동안에 몇 미터를 갔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이 가면은 속력이 빠른 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 단위가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뀌기도 해요. 이거 혹시 단위 바꾸는 거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자, 보세요. 이게 1시간은 몇 초입니까? 1시간은 1분이 몇 초예요? 60초죠. 그러면은 60 곱하기 60분이니까 몇 초일까요? 3600초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자,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섹입니다. 시간분의 뭡니까? 거리입니다. 자, 요거 한번 암기하고 외워야겠죠? 시간분의, 시간이 같다면 거리가 멀리 갔다는 게 제일 빠르다는 것이 이해되죠? 이해되죠? 시간이 같다면 많이 간 놈이 빠른 거잖아. 그래서 속력의 공식, 이거 외우세요. 이거 공책에다가 기록해놓고 외우세요. 같은 거리를 누가 더 빠른 시간 안에 통과했느냐, 같은 시간 안에 누가 더 멀리 갔느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거리가 같다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속력이 빠른 거지. 같은 거리를 빨리 가는 게 빠른 거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같다면 뭐 하는 거예요? 거리를 멀리 가는 게, 이게 같은 말이라고. 같은 거리를 누가 더 빠른 시간 안에 통과했는가? 속력이 빠르다는 뜻이죠. 자, 같은 시간 안에 누가 더 멀리 갔느냐? 거리가 멀리 갔느냐? 빠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거까지는 볼 필요 없겠다. 이거 기억하세요. 암기하십시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한 가지 들어갑니다. 뭐냐면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등속 운동. 여러분 필기에다가 쓰세요. 등속 운동. 자, 등속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매 초마다 속도가 항상 같다. 같은 속도로 계속 가고 있다. 여러분 아버지 차에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크루즈 기능. 크루즈 기능으로 100km를 딱 맞춰 놓으면 계속 100km로만 그 차가 가. 속도가 같을 등. 계속 같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등속 운동을 한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10m/s로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건 1초 때도 10m를 가요. 그럼 2초 때도 10m를 가니까 얘는 10m 간 상태에서 또 10m를 가니까 2초 때는 얼마 가겠어요? 20m를 가겠죠. 3초 때는 30m를 갈 거예요. 4초 때에는 40m를 갈 거예요. 왜냐하면 속력이 같다면 매 초마다 가는 거리가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속력은 어때요? 계속 10m/s로 같아요. 이게 이 그래프를 보고 뭘 알 수 있어야 되면 속도가 같네? 등속이네. 등속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 라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데 잘 봐요. 여기 좌측이 이동 거리로 바뀌면 잘 봐요. 자, 1초 때에 10m를 갔어요. 2초 때는 20m를 가잖아. 3초 때는 30m를 가잖아. 그런 것처럼 1초 때는 10m, 2초 때는 20m, 3초 때는 30m, 4초 때는 40m처럼 기울기가 요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죠. 1차 그래프가 된단 말이에요. 1차식 그래프가 돼요. 자, 그러면은 요 두 개 다 모두가 무슨 그래프다? 등속 그래프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옆에 얘가 속력일 때는 속력이 같아. 등속이죠. 자, 이동거리일 때는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해. 이게 바로 무슨 그래프? 등속 그래프야. 등속 그래프 이해되시나요? 요거 잘 이해돼야 되지 그 다음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보면은 이거 봐봐. 얘들아 봐봐. 기울기가 요렇게 돼 있을 때랑 요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빠를 것 같아, 얘가 빠를 것 같아? 얘가 훨씬 빠르지. 얘들아, 시간과 이동거리일 때는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속력이 빠른 거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걸 굳이 설명하자면 기울기를 보면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치? 시간분의 거리가 기울기란 말이야. 그런데 시간분의 거리는 이꼴 뭐죠? 속력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속력이 큰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얘가 더 빨리 내려올 거 아니야. 얘가 더 빠른 친구예요. 그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의 법칙 한번 갑니다. 관성의 법칙 한번 보시면 관성이라는 것은 정지에 있는 친구는 따라합니다. 정지에 있는 친구는 정지에 있으려고 한다. 그게 관성이에요. 자, 움직이던 친구는 계속 움직이려고 해요. 그게 관성이에요. 하던 대로 있고 싶은 거야. 자, 관성의 법칙 1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속도로 계속 있고 싶어. 정지는 속도가 얼마이죠? 0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속도가 0이고 싶은 게 관성이에요. 그런데 얘가 10m/s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으면 관성은 계속 10m/s로 계속 움직이려고 해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공기나 마찰력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물체는 기본적으로 무슨 운동을 하냐면 등속 운동을 해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해요. 계속 앞으로 가던 친구들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이제 마찰력 때문에 힘이 계속 손실되면서 정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내가 얘를 탁 차면 원래 우주에서는 어떻게 돼요? 진공 상태에서는 저 신발이요 끊임없이 저 속도로 끝까지 가요. 언제? 우주의 끝까지 가는 거야. 왜? 진공 상태의 모든 물체는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툭 차는 순간 그 힘으로 끝까지 가요. 그런데 제가 왜 저기서 멈췄어요? 이 신발과 이 바닥면 사이에 있는 무엇 때문에? 마찰력 때문에 얘한테 처음 가해졌던 힘이 10N이야. 그럼 그 10N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마찰력이 없으면.
10N은. 그런데 왜 얘가 멈춰? 얘랑 이 물체 사이에 마찰력으로 10N을 다 써버린 거야. 그러면 얘가 남은 힘이 없어. 그러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법칙에서 관성이 있죠. 자, 봅시다. 어쨌든 이게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딱 계속 서 있었어. 정지해 있었어. 근데 갑자기 버스가 탁 출발을 해. 그러면 정지해 있던 사람은 어떤 상태로 있고 싶어? 정지하고 싶은데 이 버스와 발이 닿아 있는 이 발은 앞으로 나가죠. 몸은 정지해 있고 싶고 발은 앞으로 나갔어요. 버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뒤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성의 법칙의 기본적인 예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가고 있었어. 내 몸은 버스와 함께 가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정지를 했어. 그럼 내 몸은 앞으로 가고 싶죠. 그런데 발은 정지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앞으로 쏠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 이해되십니까? 요 그림 가지고 보십시오. 갑자기 서 있었던 사람이 앞으로 출발을 하면 발은 앞으로 가는데 몸은 그대로 있고 싶기 때문에 뒤로 넘어질 것이고, 계속 가고 있던 사람이 멈추면 발은 멈췄는데 몸은 앞으로 가고 싶어서 앞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 그것이 무엇이다? 관성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힘의 종류들 한번 보겠습니다. 힘의 종류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력, 탄성력, 마찰력, 전기력, 자기력,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하나만 더 써보세요. 힘의 종류 써보세요. 힘의 종류. 여러분, 제가 왜 프린트물을 안 나눠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프린트물 나눠주면요 안 써. 자기가 외워야 될 것들이 뭔지를 체크하고 필기를 할 수 있는 게 공부의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필기를 빌리는 거야. 여러분, 의과대나 이런 대학들 가면 족보를 막 찾는다고 하거든. 그 족보가 뭐냐면 수업한 강사, 교수님들의 강의를 어떤 사람 진짜 잘 정리해. 그것만 봐도 되겠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정리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정리해야 돼. 자, 여러분, 중력, 탄성력. 중력이 뭡니까? 중력. 중력은 뭐야?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중력. 이해되세요? 자, 물론 다른 게 있어요. 설명하지 않을 거야. 검정고시 안 나오니까. 탄성력은 뭡니까? 탄성력. 용수철 같은 것들이 뭐 하려는 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 탄성력. 자, 그리고 마찰력은 뭡니까? 두 물체 사이에 운동의 방향이 다를 때 발생하는 저항하는 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 전기력은 뭡니까? 전기 힘이야. 전기적 힘. 전기적 힘. 그 다음 자기력은 뭡니까? 자석의 힘입니다.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고 밀치는 힘. 한 가지 더 쓰라겠어요. 부력. 부력은 뭐예요? 물이나 공기 위에 걔네들이 띄우는 힘이 있어요. 뜨는 힘. 물이나 공기 위에 뜨는 힘. 힘의 종류들 한번 싹 기억을 해보시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 검정고시 때는 뭐만 나오냐면 중력을 공부할 거예요. 중력. 자, 중력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시작.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지구가 있으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겨요. 그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직 방향이라고 하지 않고 연직 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연직 방향. 왜냐하면 수직이라고 하면 무조건 직각을 이뤄야 되는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여기서 직각이 다른 데서는 평평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연직 방향. 사방으로 중심으로 향하는 연직 방향. 연직 방향이 이꼴 무슨 뜻이다? 지구 중심 방향. 여기 있는 사람이랑 여기 있는 사람이랑 이게 수직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중심으로 향하는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얘기해요. 연직 방향. 자, 중력은 언제 커질까요? 중력은 언제 커지냐면 중력은 중심부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은 커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질량이 클수록, 질량이 크고 두 물체 사이가 가까울수록 중력은 커진다. 필기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지구 중력과 나타나는 자연 현상들 4가지는 기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중력과 지구 시스템에서 보면 달과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막 돌아. 그 이유는 뭐야? 지구가 얘네들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얘가 돌아. 그 힘이 사라지면 얘네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당기고 있어. 지구 중력의 핵심적인 첫 번째, 인공위성이나 달이 궤도를 가지고 돌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지구 중력 때문에 그래요. 지구 중력 때문에. 떠나가지 않고 얘가
돌아. 두 번째,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 것도 달과 지구가 서로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이거 써야죠. 지금 필기해야 되는데. 이거 필기를 해야 될 텐데.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길이는요. 길이는 목이 되게 길잖아. 그래서 머리에까지 피를 올려주려면 심장이 어떻게 해야 돼? 펌프를 빡 쏴줘야 돼. 그러니까 머리까지 피를 올리기 위해서 길이는 심장이요. 다른 초식동물들보다 훨씬 크고 튼튼해요. 이유는 뭡니까? 지구 중력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밑으로 떨어지는 건 쉬워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 그래서 피를 아래로 보내는 건 조금만 짜줘도 수르륵 내려가. 근데 머리까지, 기린의 머리까지 피를 쫙 짜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이 엄청 튼튼해야 돼. 그래서 기린의 심장이 굉장히 크고 혈압, 피를 쏘아 올리는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이 무엇의 작용입니까? 중력 시스템의 작용이다. 중력 때문에 기린은 심장이 굉장히 크고 혈압이 높다. 자, 코끼리는 단단한 골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큰 몸을 지구가 당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골격이 크고 튼튼하지 않으면 내려앉아. 그러니까 몸집이 큰 동물들은 어때요? 골격이 굉장히 튼튼하고 뼈와 척추가 이런 게 굉장히 강해. 이런 보기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중력과 연관된 현상인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올 때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요 네 가지다. 이 중에 하나를 다른 걸로 바꿔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 중력과 자연현상 시스템 요거 한번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우리가 한번 또 안 넘어갔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 아까 우리가 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힘은 뭡니까? 모양이 변형되거나 속도가 바뀌는 원인이 되는 게 힘이었어요. 힘의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 세 가지 요소가 뭐가 있었죠? 작용점, 크기, 방향, 그 세 가지, 그렇죠? 자, 그런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뭘 공부했냐면 등속 운동이 뭔지를 잠깐 이해를 했어요. 속도가 항상 같아. 속도가 항상 같아. 그래프로 봐도 뭔지 알죠? 시간과 속력 그래프일 때는 일자였어요. 근데 시간과 이동거리일 때는 이렇게 기울기가 올라가는 형태였어요.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봤을 때 이거는 등속 운동이에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거,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할 건데, 등속은 속력이 일정하다는 뜻이고 직선은 방향이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만 우리는 여기서 다룰 거예요.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검정고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자유낙하예요. 제가 영적인 의미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검정고시 내용만 딱 할 거예요. 자, 자유낙하는요, 지구 중심의 연직 방향으로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얘가 자유, 그러니까 어떤 힘을 가하지 않고 떨어뜨렸을 때 이 친구가 낙하, 떨어지는 운동이 특이해. 어떻게 특이해? 봅시다.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공기가 없고 진공이다 라고 했을 때, 진공 상태다 라고 했을 때는 물체가 중력이 당기는 힘으로만 떨어져요. 그런데 그 힘은 일정해요. 그 힘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9.8m/s. 네, 어떤 물체든지 간에 지구 중심으로 어떤 물체가 떨어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얘는 9.8m/s로 있는데, 그런데 이 힘이 한 번만 딱 가해져. 한 번만 딱 가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당긴단 말이야. 계속 당겨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1초 때는 어때요? 9.8m/s로 당겨요. 그런데 2초가 됐을 때는 또 계속 당기는 거야. 그러면은 9.8m/s인 상태에서 뭐예요? 여기에 2초 때는 한 번 더 당기고 계속 물체를, 중력은 한 번만 띡 당기면은
힘이 한 번만 가해졌어.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력은 계속 당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당기냐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개념 들어가야겠네요. 자, 봅시다.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 개념이 들어와요. 가속도. 가속도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속도, 등가속도까지 써야겠다. 안 되겠다. 등가속도 운동으로 그냥 할게요. 이건 직선 운동이 맞지만 자, 속도가 매 초마다 얘들아, 속도가 매 초마다 가짜는 더할 가짜야. 더할 가짜. 매 초마다 더해요. 더해져요. 이해되십니까?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같을 등자였지. 그런데 가속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매 초마다 속도가 더해지는데 그 더해지는 속도가 같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얘가 9.8m/s의 등 가속도 운동을 해요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속도가 더해지는데 항상 똑같은 속도가 더해진다 라는 뜻으로, 그 똑같은 속도가 뭐야? 요만큼인 거야. 잘 보세요. 1초 때 속도가 9.8m/s이라면 2초 때는 똑같은 속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한 번 더해줘야 되니까 9.8m/s이 두 번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3초 때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건, 여러분 가속도 등속 운동이랑 제가 비교해 줄게요. 자, 1초 때에도 등속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9.8m/s이에요. 그런데 2초 때에도 또 얘는 여전히 속도가 9.8m/s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속도가 똑같은 게 더해진다는 뜻이야. 속도가 더해지는데 얼만큼 더해져? 똑같이 더해지는 속도가 있대. 그러면 9.8m/s의 등가속 운동을 한다는 건 9.8씩 계속해서 더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3초 때는 9.8 곱하기 3이 얘의 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초 때는 얘의 속도는 뭐예요? 얘는 1초 때도 9.8이에요, 속도가. 2초 때도 9.8이에요. 3초 때도 9.8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등속 운동이에요. 속도가 같다. 매 초마다 속도가 같아. 자,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은요, 더해지는 속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9.8m/s로 등가속 운동을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매 초마다 9.8m/s이 더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9.1초에는 속도가 9.8m/s이었다면 2초에는 뭐여야 됩니까? 나 저거 계산해. 19.6이야. 이거 곱하면 19.6m/s이 되는 거야. 2초 때는. 그러면 3초 때는 29.4m/s이 되는 거예요. 속도가 일정하게 뭐합니까? 계속 증가해. 이게 바로 뭐예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그런데 지구중력은 여러분을 한 번만 당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당기고 있어. 계속 당기고 있기 때문에 자유낙하는 무슨 운동을 하냐면, 따라합니다.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몇 m/s의 등가속도 운동을 하냐면 9.8m/s의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근데 검정고시에서 간혹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9.8이라고 안 하고 그냥 10m/s이라고 계산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10m/s이라고 하면 4초일 때 지구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 운동은 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 그럼 뭐가 됩니까? 40m/s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낙하를 한다라는 개념은, 이거 써도 되겠죠? 자유낙하는 지구 중력의 가속도인 9.8m/s의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됐으면 됐어요. 자, 요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자유낙하의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중력 가속도인 9.8m/s 곱하기 시간입니다. 시간.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어져요? 자유낙하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어떤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를 10m/s라고 가정해 봅시다 라고 시험 문제에 나왔어. 그리고 나서 얘가 5초일 때
5초일 때 이 계란의 속도를 구하시오. 5초일 때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구해야 돼요? 중력과 속도 10m/s 곱하기 뭐 해야 된다고요? 5를 하면 뭐가 됩니까? 50이 됩니다. 그냥 이걸 외워도 되는데 제가 굳이 이걸 설명한 거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속도가 더해지는 운동이다. 속도가 계속 더해진다. 근데 뭐예요? 몇 초마다 같은 속도가 더해진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자유낙하 운동은 무슨 뭐다? 9.8m/s의 등가속도 운동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랬기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의 속도는 뭡니까? 9.8 곱하기 시간을 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돼요. 자, 봅시다. 그러면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에서 등속 운동은 어땠습니까? 일자였죠. 왜? 등속 운동이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었어요? 속도가 같다. 그러니까 속도가 10이면 10으로 계속 같다였어. 근데 가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은 일정하게 속력이 어떻게 해야 되지? 증가해야 되는 거야. 증가해야 돼.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래프 안 그려놨네 내가. 가지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요거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그리세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일정하게 증가할 때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한 줄로 증가할 때 뭡니까?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야. 그런데 그것도 얘가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가속도가 뭐하다? 더 크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이거 그래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의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9.8m/s 곱하기 시간이다. 자, 봅시다. Question number 1. 질량이 2kg인 쇠구슬을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시켰다. 예를 들어 봐봐. 앞으로 검정고시 문제에서 자유낙하가 나오는 순간 질량은 아무 상관 없어져. 자유낙하는 뭐죠? 질량과 상관없이 오직 중력에 의해서만 하는 운동이에요. 근데 헷갈리게 하고 싶어서 질량을 앞에다가 꼭 써줘. 자, 어쨌든 과정 보면 질량이 2kg인 쇠구슬을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시켰다. 5초일 때 쇠구슬의 속력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구해야 돼요? 질량 곱하고 막 이렇게 아니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9.8m/s 곱하기 5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와야 돼. 몰라, 한번 해봐. 외워봐요.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이제는 자유낙하 개념이 아니라, 자 보세요. 자유낙하는 가정이 뭡니까? 자유낙하라는 말 자체가 뭘 가정한 상태인 줄 아세요? 진공이다요. 진공이다. 우주에서 던지는 거랑 똑같이 진공 상태이다. 그런데 진공이 아닐 때에는 쇠구슬과 깃털을 떨어뜨렸을 때, 진공일 때는 쇠구슬과 깃털이 똑같이 떨어지죠. 왜요? 질량과 상관없이 오직 중력에 의해서만 운동을 하거든요. 그게 원래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원래 운동이에요. 그런데 공기가 있는 순간 마찰력이 생기니까 쇠구슬이 떨어지는 속도가 깃털보다 훨씬 더 빠른 거죠. 뭐 때문에? 공기라는 중간 마찰 물질 때문에. 이 부분 이해하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한번 가겠습니다. 수평으로 어떤 문제를 던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수평은 뭐예요? 여기서 내가 얘를 떨어뜨리는 건 뭡니까? 연직으로 던지는 거야. 연직으로 해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어요. 이거 위에서 떨어뜨리는 건 자유낙하야. 그런데 내가 이 물체를 어떻게, 수평은 어디야? 수평이지. 수평. 그렇죠? 이 바닥과 수평이 되게 하는 거니까 내가 얘를 수평으로 물체를 던져. 그러면 원래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던진 그 상태로 우주 진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상태로 쭉 나가서 밑으로 안 떨어져야 돼. 쭉 나가야 돼. 진공 상태일 때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얘는 수평으로 힘을 딱 가했지만 점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지점에서 멈추게 돼요. 왜요? 나는 얘를 탁 던졌는데 힘은 여기로 가 있어요. 힘의 방향이 이쪽이에요. 그런데 지구 중력이 얘를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 당겨요.
계속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당기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당기는 힘에 의해서 바닥에 떨어지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따라합니다. 포물선.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서 물건을 내가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 그러면 운동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 그런데 힘이 처음에 이쪽으로 던진 물체에 이제 힘이 계속 아래로 지구 중력이 잡아당기게 돼요. 그래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을 이루게 됩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실제 보기에 나와요. 수평으로 어떤 물체를 던진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은 수직을 이룬다.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게 나와요.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운동 방향은 이쪽이야. 그런데 지구 중력은 아래로 당겨. 운동 방향과 힘이 작용하는 방향은 수직이 맞아요. 맞죠? 오케이. 자, 이렇게 물체를 던졌을 때 얘는 포물선으로 바닥에 뚱 떨어지게 돼 있는데 모든 물체에 힘이 탁 가해진 순간부터 그 이후에는 등속 운동을 한단 말이야. 등속 운동. 자, 보세요. 딱 던졌을 때 얘는 1초에 가는 거리가 일정해요. 그림자로 매 초마다 사진을 탁 찍으면 가로로 가는 방향에는 매 초마다 일정한 거리를 가는 얘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을 합니다.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력이 없으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멈추지 않고 우주 끝까지 등속 운동을 하면서 얘는 날아가는 거야. 진공 상태에서는. 자, 그런데 어떤 힘이 작용하지? 중력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계속 작용하니까 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얘를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림자로 찍으면 이렇게 찍히겠지만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찍히냐면 1초 때는 9.8m만 왔어. 그런데 속도가 더해지니까 2초 때는요 9.8m/s 곱하기 2만큼 가. 그 다음 3초 때는 9.8m/s 곱하기 3만큼 가. 4초 때는 9.8m/s 곱하기 4만큼 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9.8m/s 곱하기 5만큼 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세로로는 하는 거야.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야, 너네 열정이 굉장하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보세요. 물체를 하나 수평으로 딱 던지면 두 가지 운동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 운동을 한다.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뭐 어떻게 나올까요? 보기로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수평으로 어떤 물체를 던졌을 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한다. 맞다, 틀리다. 세로 방향으로는,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나오지만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 그림을 딱 갖다 놓고 수평 방향으로 하는 운동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하면은 여러분 뭘 골라야 돼요?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을 골라야 돼. 핵심 뭡니까? 속도가 같다. 그래프의 세로 가로를 잘 봐야 돼. 시간에 따라 가로가, 세로가 속력이면 일정해야 되고 이동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해야 되고 일정하게. 그 그래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세로 방향으로는,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 운동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래프를 뭘로 골라야 돼요? 이동거리와 속력이 증가하는 걸로 골라야 돼. 등가속 운동은 그거밖에 없어요. 증가하는 거밖에 없어. 증가. 그런데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혹시나 검정고시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자, 등가속도 운동, 등속 운동 나타내는 그래프. 등속일 때는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여기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 그래프. 속력 그래프는 등속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랑 여기는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등속이에요. 자, 그러면은 등가속도는 지금까지 나온 그래프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시간과 속력해서 요거밖에 없었어. 그런데 검정고시 과학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거든요.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인데 여기 이동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공통과학에서 나와요. 이동거리 그래프 포물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요 네 가지 그래프를
여러분이 구분할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세로가 누구냐고. 세로가 누구냐에 따라서 등속의 말의 의미를 기억하세요. 등가속의 말의 의미를 기억했어서 똑같은 속력이 더해진다. 일자 그래프. 자, 얘는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늘어나게 되어져 있는 포물선 그래프를 그려요. 자, 여기까지 조금 필기를 해놓으면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 검정고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간 보는 게 가장 공부가 잘 돼. 그때 뭐 들고 갈 거야? 오늘 필기한 거 들고 들어가야지. 오늘 필기한 거. 물리 파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을 좀 기억해 볼까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건 힘이 더 이상 한 번 딱 가해진 힘이 더 이상은 가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이 0이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얘를 내가 이렇게 던졌잖아. 던진 후부터는 얘한테 힘이 계속 내가 통통통통 엉덩이를 쳐주고 있어요? 아니면은 던지고 끝이야? 던지고 끝이니까 더 이상 힘이 작용해요? 안 해요? 안 해. 등속 직선 운동은 한번 던지고 나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알짜힘을 0이라고 얘기해. 자,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은 계속 중력이 계속 당기지.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뭐다? 중력이다. 이 말이 보기로 나왔을 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넘겨보자.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처음 속도가 10m/s인 친구는 1초에 10m를 간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처음 속도가 20m/s이라는 건 1초에 20m를 간다는 거야. 같은 초에 던졌을 때에 이 친구들이 간 거리, 자 보세요. 10m로 10초 동안을 갔다면 거리는 얼마인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 나 칠판 지우는 동안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속도는 뭐였지? 그렇지, 시간분의 거리였죠. 지금 속도를 얼마라고 얘기해 줬어요? 10m/s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시간을 뭐라 그랬어요? 10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거리가 얼마여야 해요? 그렇죠. 계산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그냥 됐어. 자,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인데 어디냐면 요 간격이 10m야. 그러면은 요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봐봐, 10m/s이면 10m 갔어. 그럼 얘가 몇 초지? 1초지, 그치? 한 칸당 10m라고 내가 해줬으면 한 칸당 걸린 시간은 얼마 정도일까? 1초겠지. 그러면 3초 후에는 몇 미터에 떨어져 있을 것 같아? 계산돼? 여러분 물리는 생각보다요 공식과 원리만 알면 계산이 되게 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답은 몇 미터입니까? 30미터예요. 심플하다. 자, 마지막 질문 한번 할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Question. 2m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4m/s의 속도로 공을 던지자 공이 지면에 도달한 시간은 3초이다. 그러면 공이 이동한 수평 거리는 얼마일까? 계산해봐. 계산해봐. 되겠어요? 자, 2m 높이에서 뭘요? 수평 방향으로 4m/s로 공을 던지자 얘가 언제 떨어졌어요? 3초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몇 미터를 갔을까? 그렇지, 왜요? 1초에 몇 미터 가니까? 4미터 가니까 2초에는 8미터 갔겠지. 3초에는 뭐예요? 12미터 간 상태로 땅의 중력에 의해서 빵 떨어졌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이거 빨리빨리 계산이 돼야 되는데 빨리빨리 계산이 되는구나. 자, 그 다음 한번 가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내가 일부러 제일 어려운 물리부터 시작했어. 물리가 제일 어려워. 원래 물리가 데려가야 될 제일 지끈지끈해요. 그런데 물리는 이해하면 사실은 암기할 게 많이 없어. 공식 하나 외우면 그 다음에 쭉쭉쭉 풀리게 돼 있어. 근데 생물은 쉬운 것 같은데 외울 게 엄청 많아. 자, 두 번째 섹션으로 갈게요. 두 번째 섹션은요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 코일 관련해서 전자기후도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운동량이라는 건 뭐냐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힘입니다. 물리량이에요. 자, 운동량이라는 건 저기 지금 제가 저기다 써놓은 것처럼 운동량이라는 건 얘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을 누가 하고 있어?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물체의 질량, 그 물체가 운동하는 속도. 그래서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은 운동은 뭘로 나타낼 수 있어서 속도.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 속도. 그리고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 얼마만큼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어느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게 바로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은 P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다 써야겠다. P는 질량 곱하기 속도다.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은 뭡니까? 킬로그램으로 할 거고요. 속도는 미터 퍼 섹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이렇게 써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섹.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까지 운동량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거 운동량 계산하는 거, 이건 어려운 문제를 넣은 건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처음 운동량을 한번 보세요. 처음 운동량. 이 공의 질량은 얼마라고요? 1kg이에요. 자, 그러면은 1kg의 이 공이 뭘로 움직이고 있어요? 40m/s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운동량은 어떻게 됩니까? 1kg의 공이 40m/s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40kg/m의 운동량입니다. 이 친구의 운동량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얘가 벽에 딱 부딪혔어요. 벽에 딱 바운스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속도가 빵 줄었죠. 20m/s로 방향이 바뀌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운동량은 어떻게 됩니까? 1kg이 20m/s로 됐는데 얘의 운동량이 지금 뭡니까? 그러면은 20kg/m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의 운동량을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량에 더하는 거는 60kg 곱하기 m/s이 돼요. 자, 그런데 물리에서는요,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반대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공통과학 애들 수업하려고 만들어 놓은 자료라서 검정고시에서는 방향 바뀐 거는 안 나와요. 그건 진짜 한동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서 그냥 운동량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요. 자, 봅시다. 그런데 여기 운동량을 아는 것은 간단하지만, 자, 운동량에, 자, 봅시다. 제가 여기 2kg짜리 공이 있었어요. 얘가 4m/s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여기서 발로 뻥 찼어. 어떤 힘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됐냐면 얘는 2kg은 변하지 않는데 얘가 8m/s이 됐어요. 자, 그럼 운동량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8kg/m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힘을 더했는데, 어떤 힘을 가했더니 지금 운동량이 어떻게 됐죠? 16kg/m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가한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여기서 이거를 빼면 되죠. 그렇죠? 여기서 이거를 빼면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의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았는가는 뭡니까? 나중 운동량. 이 나중 운동량을 P2라고 얘기할게요. P가 운동량이었으니까 P2에서 P1이라고 얘기할게요. 처음 운동량을 빼면 얼마만큼입니까? 얼마만큼의 충격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자, 운동량의 변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꼴 뭐다? 충격량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도 리니지 아카데미 좀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가 좀 되고,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8월달 시험 보는 사람도 있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자, 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얘의 운동량으로 변화된 크기만큼이 바로 얘가 받은 충격량이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 이건 그냥.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공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공식.
운동량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어떤 물체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P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얘기할 거다. 자, 그러면 중간에 이 친구가 받은 충격량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다. 이해되십니까?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그대로인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다.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이게 충격량이에요. 그런데 충격량은 또 하나의 공식이 더 있죠? 충격량은 뭐냐면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얼마만큼의 힘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얘한테 가해줬는가가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공식을 좀 익혀봅시다. 하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다.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이 물체의 운동량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자, 충격량은요, 정지에 있었던 친구는 운동량이 얼마일까요? 질량은 있지만 속도가 0이었으니까 정지에 있는 친구의 운동량은 뭐다? 0이죠.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어떤 힘을 딱 가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운동량이 변화되었어요. 어떤 충격량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런데 충격량은 별개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얼마만큼의 힘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에 가했는가. 이게 충격량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은 외워야 돼요. 운동량, 충격량 공식 1, 2, 암기 대상이에요. 암기 대상. 자, 그럼 잘 봐. 어차피 일어날 사고였어. 자, 교통사고가 나. 교통사고가 나는데 여기 덤프트럭이 있어. 덤프트럭이 있는데 여기에 차가 가서 꽝 박았어. 자, 그럼 보세요. 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거든요. 충격량이 같다면 어차피 빵 박을 거야. 충격량이 100이야. 충격량이 100이야. 그럼 보세요. 시간이 1초 동안 박았어. 1초 동안 빡 박았어. 그러면 힘이 얼마지? 100이에요. 근데 어차피 박았는데 똑같은 사건인데 이게 2초 동안 박았어. 2초 동안 박았어. 그러면 얘가 충격량은 어차피 100이라면 2초 동안 박으면 힘은 얼마가 되죠? 50으로 줄게 되어져요. 이 공식상. 이게 만약에 4초로 늘어지면 이 박는 시간이 4초로 늘어나게 되면 힘은 얼마로가 될까요? 25뉴턴으로 줄어들어요. 자, 보세요. 어차피 이 사람은 차에 타고 있다가 박았어요. 그러면 충격량은 이 물체가 이 벽에 받았을 때 충격량은 같은데 그때에 시간을 늘려주면 충격을 받는 시간을 늘려주면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힘의 크기가 줄어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에어백의 원리예요. 에어백. 자, 에어백이 빵 터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딱 박았어야 되는데 북신하는 시간이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보면은 한 번에 꽝 박아서 1초 만에 딱 박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시간을 늘려주려고 인위적으로 에어백을 터뜨리는 순간 푹신하는 동안에 2초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실질적인 힘은 1초 박았으면 100뉴턴을 박았어야 되는데 푹신하는 동안 이 사람이 받는 힘이 얼마가 될까요? 50으로 확 줄어요. 그래서 차들이 앞에 본네트가 길어요. 왜요? 박을 때 우지끈하는 시간이 2초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사람이 충격량은 같아요. 물리량은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받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50으로 반으로 훅 줄어요.
에어백이 터져요. 그러면은 폭신하는 동안 시간이 늘어나니까 힘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요. 이건 어떤 전제냐면 충격량이 같다면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면 시간을 늘려주면 본인이 받을 힘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원리로 에어캡을 쌉니다. 에어캡. 에어캡에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툭 떨어졌을 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에어캡에 의해서 폭신 이렇게 한번 팅 튕기는 이 시간을 동안에 이 물체가 받는 힘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어져요.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충격량이 같다면 시간을 늘려주면 힘이 줄어들게 된다. 조건은 충격량이 같다면. 어차피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일어난 그 일에 대한 충격량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을 늘려주면 받는 힘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다가 계란을 떨어뜨렸을 때랑 방석 위에다가 계란을 떨어뜨렸을 때 시멘트 바닥은 들어가지 않아요? 쿵 깨지는 거야. 방석은 북신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받는 힘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서 안 깨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충격량 공식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볼까? 요거는 그래도 보고 가자. 자, 그래프는 뭐라 그랬어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시간과 힘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 넓이가 뭐가 된다? 충격량이 된다. 그러면은 얘도 이 넓이가 뭐가 된다? 충격량이 된다. 얘는 삼각형으로 구해야겠죠? 이해되시나요? 힘 곱하기 시간 그래프 아래 부분이 뭐다? 충격량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어. A라는 그래프, B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A와 B라는 그래프의 밑넓이가 같다.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힘이다. 이 밑넓이가 같다라는 말은 곧 뭐를 의미할까요? 이 말은 충격량이 같다예요.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는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같다라는 말은 충격량이 같다라는 말과 같다.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가 충격량인데 두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말은 충격량이 같다라는 말이다.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지만 또 뭡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도 충격량이다. 그래서 충격량은 또 다른 말로 운동량이 얼마만큼 변했냐라는 말과도 같다. 자, 여기까지는 달걀 2개까지는 안 가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얘기해놨잖아요. 자동차 에어백이나 자동차 범퍼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시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시간을 늘려주는 역할. 그래서 실생활에서 충격량을 가지고 응용되어지는 것들 중에 뭐가 있어요? 에어캡. 공기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물질 보호하는 에어캡, 충격량을 줄여주기 위한 거. 그리고 자동차 범퍼, 자동차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뭐다? 충격량을 이용해서 충격량의 힘을 줄여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코일 자기장 한번 가볼게요. 코일 자기장. 야, 오늘 썸머리 강의라서 중간에 이것의 의미 막 이런 거 없는 거야. 이해되죠? 잘 따라오고 있어요? 필기한 거 잘 보고 있어요? 이거 잘 체크하세요. 자, 코일의 자기장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전자기 유도 가봅시다. 자, 여러분 전기는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물질이 움직인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전류예요. 전류. 전하를 띠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물질이 움직이면 전기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전류. 전기가 흐른다.
누군가가 따라하네.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저거 갑시다. 이거는 요거 파트 보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 금속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감냐면 코일을 감는 거예요. 이거 그리기가 어렵네 이거. 코일을 감아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도 야 좀 감긴 것 같다 야. 그치? 감긴 것 같아. 자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냥 쇠막대기야. 쇠막대기. 금속에다가 코일을 감았어요. 코일을 이렇게 감았어요. 이 쇠막대기는 텅 비어 있어. 이 안에 텅 비어 있어. 이렇게 코일을 감았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석, N극, S극이 있는 자석은요 항상 뭐가 있냐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흐르고 있어요. 자석이라는 것 자체가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흐르고 있어요.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멈춰져 있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를 왔다 갔다 하면 얘를 이쪽으로 이 자기장 요런 자기장이 보이지 않지만 자석 주변에는 계속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얘를 가까이 되는 순간 여기에 뭐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냐면 전자들이 흐르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N극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N극을 밀어내고 싶어요. 갑자기. 깊이 알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죠. 오늘 검정고시 썸머리니까 저번 수업 때 다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는 얘기했으니까. 자 보세요. N극이 가까이 오는 순간 싫어. N극 밀어내고 싶어. 이렇게 N극이 형성되어지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여기가 S극이 되면서 N에서 S로 얘도 뭔가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 코일을 따라서 막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얘는 흐르지 않는 상태로 고요했는데 갑자기 어떤 N극 무리가 탁 다가오는 순간 N극을 밀어내고 싶은 애들이 여기로 막 몰리기 시작해. 몰리려면 움직여야 되잖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기들이 이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보세요. 전하를 띠는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럼 뭐가 흘러? 전류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건 정말 그냥 할게요. 자, 그냥 할게. 자, 그러면 어떻게 형성되어지냐면 N극이 여기 그림이 있나? 여기 나왔다. 이거 봐봐. 어떻게 되냐면 N극 자석을 탁 갖다 대는 순간 여기가 N극으로 밀어내려고 여기 주변에 있던 애들이 쫙 올라오기 시작해. 그 흐름을 뭐라고 하냐면 전류라 그래요. 전류. 그래서 원래는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 멈춰 있었어. 그런데 얘가 자석이 가까이 오는 순간 N극을 밀어내고 싶어서 여기에 전류들이 막 이동을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에 여기에다가 라이트를 갖다 놓으면 실제로 불이 들어와. 그럼 얘를 가까이 갔다가 다시 올려버리면 가지마! 이러면서 여기에 S극이 형성이 돼. 미친 애들 같지?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거 너무 알고 싶으면 물리학자가 되세요. 아시겠죠? 지금은 우리 검정고시 점수 맞는 게 조금 중요하니까 썸머리 시간이 이미 끝났어. 지금 암기하는 시간인데 제가 지금 그냥 할게요. 자, N극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 밀어내려 그래. N극! 오지마! N극. 왔을 때. 자, 근데 N극이 떠나가잖아. 그러면 얘가 가지마! 이러면서 갑자기 S극이 형성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전류들이 얘 N극 만들려고 막 이렇게 이동했다가 얘가 멀리 가니까 S극 만들려고 하면 뭐예요? N극 내려오고 S극이 일로 올라가면서 전류의 흐름이 바뀌어요. 전류의 흐름이. 자, 전류의 흐름이 바뀌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따라합니다. 교류. 교류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교차해서 흐른다라는 뜻이야. 교차해서 흐른다는 건 N극이 가까이 왔을 때는 밀어내려고 N극들이 여기로 올라가고 S극이 여기로 갔어. 그러면 흐름의 방향이 이쪽이었는데 얘가 N극이 멀어지니까 얘가 갑자기 뭐가 돼요? S극이 돼서 나 당기고 싶어 이러니까 뭐예요? 여기가 N극이 되고 S극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흘렀던 게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고
방향이 교차해요. 교차해.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요? 교류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교차해서 흘러요. 자, 이걸 어떤 현상이라고 얘기하냐면 전자기를 유도하는 건데, 원래 가만히 있던 애들은 계속 가만히 있고 싶거든. 관성은요, 거기에서 작용.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갑자기 자석이라는 물체를 가까이 딱 데리고 오면 하면서 N극이 오는 순간 N극 밀어내! 이러면서 N극들 다 절로 가. S극 다 뒤로 빠져. 이러면서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게 전류야. 근데 얘가 멀어져. 그러면 떠나보내면 안 돼 하면서 S극들 일로 가. N극 이리로 가.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 방향을 체크하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오른손 다 펴시고. 자, 보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N극입니다. 알겠어요? N극. 그 N극이라고 딱 했을 때 손가락 방향이 전류의 흐름의 방향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오른손으로 해야 돼. 또 괜히 나중에 왼손으로 하고 그러면 틀려요. 무조건 오른손이야, 오른손. 자,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N극이 가까이 올 때는 밀어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얘가 N극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N극을 이쪽으로 하고 나면 흐름의 방향은 어쪽 쪽으로 될까요? 요렇게 흐르는 거 아시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요렇게 흐르니까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반대로. 여기가 S극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N극은 미치지? 이렇게. 그러면 방향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흐르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검정고 씨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첫 번째. 자, 전류가 N극이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 전류의 방향이 일로 갔다. 교류로 흐른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이거 맞는 말이라는 거 알아야 돼. 자, 보세요. 전류 흐름의 크기나 방향을 체크하는 친구를 뭐라고 할 거냐면 따라합니다. 검유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류를 검사하는 거야. 뭘 검사할 거야? 크기나 방향이야. 크기나 방향. 검유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처음에는 얘가 여기에 있어. 근데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일로 이동해요. 띠용 이리로 넘어가. 그런데 갑자기 N극이 이렇게 다가올 때 이쪽으로 흘렀다면, 이쪽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N극이 멀어지면 얘는 어디로 움직일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검유계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자, 근데 얘가 빨라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석을 겁내 빨리 하면 돼. 이게 문제에 나와. 보기에 나와. 검유계의 방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석을 겁내 빨리 왔다 갔다 하면 돼. 이거를 되게 우아하고 고상한 말로 보기에서 낼 거예요. 그거 틀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잘 봐봐. 전류를 많이 흘리고 싶으면 자석이 세거나 또는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 전류가 세게 흘러요. 강하게 흘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처음에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은 불이 껌뻑 하는데, 빨리 왔다 오면 빠바바바박 하다가 계속 빨리 하면 어느 순간에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얘들아, 이걸 빨리 왔다 갔다 하거나 자석의 크기를 키우거나, 세 번째 뭘까요? 코일을 많이 감으면 돼. 세 가지 기억하세요. 코일을 많이 감으면 돼.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전기를 많이 빠르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석을 키우거나 빨리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코일을 많이 감으면 돼. 자, 그럼 잘 봐요. N극을 가까이 할 때 검유계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웠어. 그러면 N극을 멀리 할 때는 검유계가 어떻게 흐를까? 왼쪽으로 흐르겠지. 자, 문제에서 이렇게도 나온다. 검유계의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유계의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N극을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리면 되기도 하지만, N극을 어떻게 하면 자석을 S극으로 확 바꿔봐. 그래도 검유계의 방향은 바뀌어요. 유가리? 이해돼요? 이거 보기에 나와. 근데 이거 많이 틀려. 자, 검유계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뭐야? 자석을 내렸으면 다시 올리면 돼. 그쵸? 두 번째는 뭐야? N극 상태에서 S극으로 싹 바꾸면 돼. 올릴 필요 없이 S극으로 바꿔도 얘는 뭐가 됩니까? S극으로 바뀌어. 왜? 가까이 오면 밀어내려고 그래. 자, N극이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흘렀잖아. 그럼 이걸 S로 바꾸면은 일로 흐르잖아. S로 바꾸는 방법은 얘가 멀리 떨어져도 S가 되지만 이 N극을요 S로 바꾸면 얘가 밀어내려고 얘도 S로 확 바뀌어요. 그래서 검육의 방향을 바꾸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떼내면 돼. 그렇죠? 아니면 극의 방향을 바꿔버리면 돼. 이걸 이해 못해서 꼭 한 문제씩 틀리더라고. 자, 가봅시다. 발전기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전류가 흐르지 않았는데 자석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전류가 흘렀어. 그걸 뭐라 하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그랬어.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현상이 뭐야? 자석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려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뭐야? 자석을 겁내 크게 하는 거야. 근데 큰 자석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 왔다 갔다 하는데 힘이 더 들어요. 그래서 발전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석은 큰 자석을 가만히 놔두고 누구를 돌리냐면 중간에 코일 있죠. 이 코일을 빠르게 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발전기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계예요. 발전기는 뭐라고요?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계야. 자, 발전기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전자기 유도 현상은 뭡니까? 코일이라는 금속, 그 전하가 흐를 수 있는, 그러나 흐르지 않고 있는 앤데 거기에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자기가 유도가 되어져요. 근데 자석은 크고 빨리 왔다 갔다 할수록 많은 전기가 형성되어지는데 그 큰 자석을 어떻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를 썼어요. 큰 자석을 갖다 놓고 코일만 돌리면 어떨까 했더니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발전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발전기 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석이 있고요. 그 사이에 코일을요 뺑뺑뺑뺑뺑뺑 돌려요. 자, 이 코일을 여기에서 돌리면 얘가 돌아가겠지. 이걸 돌릴 때 물이 떨어져서 돌리면 수력 발전이에요. 발전이라고 그랬잖아. 전기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수력으로 발전을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를 뭘로 돌려? 물이 떨어져서 돌리면 수력 발전이야. 화력 발전은 뭔 줄 알아요? 밑에서 화석 연료를 끓여, 물을 끓여. 그러면 수증기가 꽉 차지. 그럼 그 수증기를 이렇게 꽉 차 있는 수증기를 자, 여기에서 화석 연료를 막 태워. 그러면 이 보일 시스템에 뭐가 되어져요? 물을 막 끓이면 여기 수증기가 꽉 차. 근데 구멍 하나도 안 뚫어놓고 여기만 조그맣게 구멍을 뚫으면 얘가 수증기가 발사하듯이 뿅 나갈 거 아니야. 그걸로 저 코일을 돌리면 그게 화력 발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조력 발전은 뭘까요? 자, 그냥 봐봐. 풍력이라는 것도 잘 보면 뭐가 되냐면 여기 자석이 있고 얘가 돌면서 뭐를 돌려? 코일을 돌려. 그러면 이 코일을 돌리는 원동력이 바람이야. 그럼 뭐라 그래? 풍력 발전이라고 해. 발전은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그 동력이 풍력이야. 그러면 풍력 발전이라고 해. 자, 그러면 이건 풍력 발전이면 파력이라고 봐봐. 파력은 파도야, 파도. 그런데 이 파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공기를 가득 채워. 파도가 많이 있는 곳에 이렇게 네모나게 칸을 만들되 파도가 탁 쳤을 때 물이 탁 올라와. 그럼 여기는 공기가 여기로 구멍을 여기만 내놓으면 공기가 빡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 나갈 때 그 나가는 힘으로 이 터빈을 돌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화력 발전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자, 이게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예요. 이거 우리나라에 있어요. 자, 그리고 조력이라는 건 뭐냐면 자, 조력은 이렇게 봐봐. 조력은 조수 간만의 차이야. 썰물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그렇게 되죠. 그때에 바다 사이에 바다와 민물 사이에 요만큼만 요 정도 공간을 남겨놓고 밑에다가 터빈을 만들어요. 그러면 밀물이 들어올 때 이렇게 돌았다가 빠질 때 반대로 돌았다가 하는 그걸 가지고 여기서 그걸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하는 조력 발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소리 안 들어간다고. 파도에 의해서 공기를 통해서 빵 공기를 쏴서 하는 게 파력이야. 파도의 힘. 조력은 진짜 실제로 밀물과 썰물이 터빈을 돌려. 그러면 그게 조력 발전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거 신재생 에너지 외워야 돼요. 조력 발전은 이거 우리나라에 있어요. 시화호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요 밑에 다 뭐가 있어요? 터빈, 프로펠러 다 있어요. 이걸로 돌려가지고. 근데 조력이 커야지 실제로 되기 때문에 많이 있을 수는 없죠. 자, 그리고 수소 연료 에너지. 이거는 설명을 해줘야겠지. 수소 연료 에너지 한 번만 볼게요. 수소 연료 에너지는 터빈을 돌리는 발전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뭐예요? 터빈을 돌리고 자석은 가만히 있어. 그럼 터빈 막 돌리면 전기가 유도가 돼. 그 터빈을 돌리는 동력이 파도면 파력이고, 조수간만의 차이면 조력이고, 바람으로 하면 풍력이고, 물로 하면 수력이고, 화석 에너지를 태우면 화력이야. 화력발전소.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는 뭐겠니? 원자력, 핵발전, 핵 분열. 핵을 분열시킬 때 나오는 열과 에너지예요. 수소 연료 전지는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수소를 H+를 딱 넣어요. 수소 기체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녹이면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얘가 H+가 된다는 거 내일 화학을 하고 알려줄게. 화학 안 해도 일단 먼저 알 수 있는 사람 먼저 이해할까? 자, 얘를 이온화 시키면 여기 원래 수소는 양이온이 뭐죠? 원자핵의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얘가 수소잖아. 그런데 이온화 시키면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는 거잖아. 그렇게 떨어져 나오게 시키면 그 전자는 어디로 흘러요? 여기 위로 전자가 흘러서 여기로 딱 들어와. 그러면은 마이너스 전자가 흐르는 것 자체가, 전하를 가진 물체가 흐르는 것 자체가 뭡니까? 전류야, 전류. 그렇게 해서 수소는 양이온들은 일로 쭉 흘러가고 전자는 위로 빼서 돌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산소를 넣으면 수소랑 산소랑 만나서 H2O 물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수소 기체를 넣고 전기 분해를 해서 전자는 따로 흘려보내고 수소는 이쪽으로 흘려보내서 산소를 넣어서 물을 빼내. 그러면 그 작업을 계속하면 전자가 계속 흘러.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를 전기 분해할 때 발생하는 전자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발전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로 터빈 돌리는 게 아닌 형태로 이렇게 수소를 가지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수소차 알아요? 수소차는 수소기체를 계속 넣어가지고 그거 전기 분해하면 전자가 흘러가. 그리고 나서 수소차는 엉덩이에 뭐만 나온 줄 알아요? 물만 쫄쫄쫄쫄 나와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해요, 안 해요? 전혀 하지 않죠. 근데 수소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위험해요. 근데 뭐 그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제가 화학하고 나면 수소 이거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럼 봐봐요. 아까까지 우리가 뭐 했냐면 발전 시스템을 했는데, 발전을 했을 때 태양광으로 하든 조력으로 하든 파력으로 하든 풍력으로 하든 화력으로 하든 수력으로 하든 발전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발전,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자,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발전으로 만드냐면 우리나라는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많이 해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신재생, 계속 다시 쓸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해서 발전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걸 우리나라가 해야 돼요. 왜냐면 석탄은 한계가 있고 이산화탄소를 계속 만들어요. 이산화탄소는 뭡니까? 온실기체입니다. 그래서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제한된 화력 에너지 말고 원자력 발전은 또 뭘 만듭니까? 방사능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거 나중에 이제 핵 폐기물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발전소에서 뭐 합니까? 발전을 합니다. 전기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나서 그 발전된 전기를 뭐 합니까? 수송합니다. 수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송전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송전 시스템. 전기를 만든 거를 전기를 수송하는 거야. 수송. 수송하다 할 때 송전 시스템. 송전을 하고요. 전기를 이동시켜야 돼요. 수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배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전기를 분배한다는 거야. 분배. 그래서 각자 써야 될 곳으로 집이나 회사나 학교나 이런 데로 보내죠. 자, 그런데 발전된 전기를 수송을 할 때 계속해서 전기가 어떻게 되냐면 손실되어져요. 전기의 힘이 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손실 전력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쭉 손실 전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발전 시스템에서 100이나 만들었는데 전기를 수송하면서 마이너스로 60이나 손실이 되어지고 실제 남는 건 4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손실 전력을 좀 줄여보자. 손실 전력을 줄여보자 그랬어요. 자, 그렇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전압을 엄청나게 높여서 고압 전류를 빵 쏴주는 거야. 그러면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어요. 전압을 빵 올려서. 그래서 처음에 발전하고 나면 여기에서 변압을 합니다. 변압기가 있어요. 전압을 변화시켜 주는 걸 해서 뭘로 만들어요? 전류를 엄청나게 높게 고압 전류로 만들어서 쏴요. 그렇게 해서 쏘다가 이제 중간에 이 고압 전류가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 다 타요. 다 타 죽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전류를 뭐 합니까? 전압을 내려줘요. 그래서 이때 변압기가 처음에 변압기는 압력을 높이는 데 쓰고요. 우리 그 전신주에 보면은 변압기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게 전신주에 변압기들이 달려 있어요. 이 변압은 전압을 낮춰서 어떻게 합니까? 각 집으로 배전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시스템 어떻게 됩니까? 발전 시스템, 송전 시스템, 그리고 배전 시스템이 전기가 전체적으로 우리 집까지 오는 방법인데, 처음 발전을 해서 고압으로 엄청나게 압력을 높여서 빵 쏴주고 이제 집 가까이 오면 전압을 한 2차례 걸쳐서요. 그 변압기가 2개 정도 있어요. 우리 집 오기 전에 처음에 1단계 한번 낮추고 그 다음 한 번 더 낮춰서 우리는 어디로 옵니까? 220볼트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전압이. 자, 그러면 이 변압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줄게요. 변압기. 자, 이 변압기는 PPT를 내가 만들어 놨겠지. 자, 봅시다. 왜 안 넘어가지? 됐다. 자, 여러분 여기 보여요? 여기 동글동글하게 붙어 있는 거 있죠? 전신주에 가다 보면 저거 다 붙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변압기예요. 변압기는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예요. 자, 어떻게 변압을 시키냐면 코일을 감는데 전류가 쭉 들어오다가 이런 철심에다가 그 전류 전선을 여기다가 감아요. 그리고 그 전류 전선 이제 끝 감았어. 그러면 또 다른 여기에다가 감아요. 그러면 이 철심을 따라 이렇게 얘가 흘러가거든요. 자, 보세요. 이건 그냥 외울 거예요. 여기에 감은 코일 수와 여기에 감은 코일 수, 여기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렇게 변압기의 원리는 이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을 건데 여기에다가 10번을 감고 여기에다가 계산하기 쉬우려면 20번을 감아. 자, 이 비율과 여기에 전류가 만약에 100볼트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얘의 비율과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감은 수만큼 200볼트가 돼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압력을 높여주고 싶을 때는 이쪽보다 이쪽을 더 많이 감으면 돼요. 이게 변압하는 방식이에요. 그 원리는 설명 안 할게요, 오늘. 그냥 이렇게 아세요. 여기 감은 코일의 수와 여기 감은 코일의 수와 들어오는 전압이 비례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압을 낮추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감아? 10번을 감고 여기는 5번을 감으면 얘가 100볼트로 들어왔으면 얘는 몇 볼트가 될까? 50볼트가 돼요. 그래서 전압을 낮추고 싶을 때는 여기 덜 감으면 돼. 이게 변압기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변압기 원리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요것만 한번 기억하고 갈게요. 나머지 말고요. 자, 전력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전력이라는 이게 되게 이 공식이 실제로 지금 검정고시에서는 사실상은 쓰이진 않아요. 쓰이진 않는데 그래도 한 번은 이해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전기 에너지는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 전기 에너지예요. 그냥 이해만 한번 하세요.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높으려면 전압이 높거나 전류가 높거나 시간이 높으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전력은 무슨 뜻이냐면 전기 에너지가 1000이야. 그런데 전기 에너지가 1000이라도 10시간 동안 1000인 거랑 1시간 동안 1000인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시간 단위당. 그래서 시간당 전기 에너지가 얼마야? 라는 게 전력이에요. 전력. 전력이라는 건 단위 시간당 1초당 전기 에너지가 얼마야? 그렇게 시간을 딱 고정을 시켜야 이 친구를 쓸 때 전력이 얼마나 들어가지?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전기 에너지 전체 계산하는 것보다는 전력을 많이 써요. 전력은 어떻게 하냐면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데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니까 요거 없애고 나면 자 보세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는 거예요. 요거가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냥 전력은 전압이 높으면 전력이 센 거야. 요거만 기억을 하세요. 전압이 높으면 전력이 센 거야. 더 이상 기억 안 해도 돼. 자, 봅시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A라는 물체는 10초 동안의 전기 에너지가 100이야. 근데 어떤 애는 2초 동안의 전기 에너지가 80이야. 그러면 어떤 친구가 전력을 더 많이 쓰는 거지? 라고 계산을 하려면 시간이 달라버리면 어때요?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시간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죠. 그럼 1초에 얘는 얼마를 하는 거지? 10이죠. 10이라는 전기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뜻이야. 얘는 1초에 얼마나 들어가? 40이나 들어가. 그러면 뭐예요? 얘가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기계다 라고 계산을 좀 빨리 하고 싶어서 이 줄이라는 건 전기 에너지거든요. 그냥 전기 에너지가 얘가 더 크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간당 전기 에너지를 봐야 돼. 그게 뭐냐면 시간당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를 확인하려면 전력 계산을 해야 돼요. 전력 계산은 1초당 얼마만큼 써?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 말만 좀 이해가 되면 검정고시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 이거는 필기 다 해놓으세요. 이거는 검정고시 시험 문제에 꼭 한 문제씩 나오는 거니까. 자,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손실 전력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지? 발전을 해서 전기를 수송할 때, 송전을 할 때 전기가 새, 저항 때문에 다 새요. 자, 그러려면 첫 번째는 저항을 줄이면 손실 전력이 줄여지는데 전선이 조그만 하면 저항이 커요. 생각을 해봐. 호수에 물을 쏴야 되는데 호수가 쬐깐하면 물을 많이 쏠 수 있어 없어? 많이 쏠 수 없으니까 호수가 큼직해야 되잖아. 똑같아요. 전기 저항이 이 선이 굵어야 되는데 이 굵은 선이 전기 저항이 적은 물질로 선을 쓰면 손실 전력이 적어요. 그런데 전기 저항이 적은 물질이 금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봇대마다 금으로 다 선으로 만들어놨다. 전기는 다 끊겨요. 왜요? 니네들이 다 뜯어갈 거니까.
그거 다 뜯어가지. 그렇죠? 그래서 구리로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 전기 저항이 적은 물질을 쓰거나 아니면은 짧으면 돼요. 가까우면 돼. 거리가 짧으면 돼. 발전 시스템에 좀 가까우면 되는데 누가 원자력 발전소 가까이 살고 싶겠어요? 그렇죠? 방사성 물질 엄청 나오는데. 그리고 도선의 단면적을 키운다. 무슨 뜻이에요? 전선이 굵으면 돼. 근데 전선이 굵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서 쭉 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전선의 굵기와 그리고 가장 그래도 전기 저항이 가장 적은 물질, 싼 것 중에 적은 물질 해가지고 지금 다 배전 시스템을, 송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우리나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실제로 전기 저항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물리학자가 만들어내면 이제 그 사람은 떼돈 벌겠죠. 엄청난 거지 뭐. 자, 그리고 전류를 줄이면 되는데 전류를 줄이려면 전압을 세게 해서 빡 높이면은 전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압을 올리면 돼요.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전압을 올려요. 그래서 우리는 고압으로 만들어서 전기를 쏴요. 그래서 변압기를 사용해서 전압을 올린다. 저 4가지 써놓으세요. 전기 저항이 적은 물질로 선을 만든다, 길이를 줄인다, 도선의 단면적을 크게 키운다, 전압을 높인다. 4가지가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하고 마칠게요.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에너지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 바로 보고 들어가자요. 자, 여기가 Q1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그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에너지를 어떤 열기관에서 막 이제 태워서 쓰면 실제로 하는 일은 워크, W로 여기로 일을 하고 나머지 일을 하지 않는 에너지는 일로 보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실제로 100을 넣었을 때 얘가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얼마만큼은 그냥 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내려가지. 이게 바로 뭐냐면 에너지 효율 계산법이에요. 에너지 효율 계산법. 어떤 기계가, 지금 저기 기계를 한번 봐봐. 우리 옆에 기계가 하나 있어. 어디 있냐면 에어컨 있지. 에어컨 여기 보면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되어 있어요. 얘는 지금 4등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전력량과 실제로 얘가 얼마만큼 쓰는지 와트 뭐 이런 거 막 써 있어요. 이 효율이라는 게 뭐냐면 100을 넣었을 때 얘는 40% 정도 쓰는 거야. 나머지 60은 다 뭐예요? 다 버리게 되는 거야. 이게 에너지 효율인데요. 그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들어온 연료의 총 에너지를 Q1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한 것을 W라고 할 거고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에너지를 Q2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열 효율은 전체 공급된 열량 분의 W 일한 만큼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테이지가 나오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Q1 처음 넣은 거는 워크 일한 애랑 얘랑 더하면 Q1이 돼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Q1은 Q2 플러스 W가 된다. 일한 양은 어떻게 해도 돼요? Q1 처음에 넣은 에너지 빼기 남은 잔량을 하면 얼마만큼 일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열 효율은 어떻게 합니까? 공급된 전체 에너지,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전체 공급된 에너지 Q1분의 한 일 W 곱하기 100을 하면은 뭐가 됩니까? 열 효율이 돼요. 근데 W는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죠? Q1 빼기 Q2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유자재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계산은 어디서 나오냐면 Q1 처음 넣은 것은 W 플러스 Q2입니다.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계산은,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들로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고열원에 200줄을 넣었다. 그리고 저열원으로 100줄이 빠져나왔다. 그럼 얼마만큼 일했는가? 100줄. 그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열 효율은 얼마나 됩니까? 200분의 100 곱하기 100. 그렇게 하면 얼마 될까요? 50%예요.
그렇죠. 열 효율은 50%. 이렇게 계산하면 끝. 물리. 끝났다. 자, 여러분 진단고사 한 번만 펴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끝나고요. 진단고사. 진단고사 11번. 여러분이 검정고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물리량이 있어요. 첫 번째, F는 ma, 힘. F는 힘이에요. 힘. 힘을 구하는 공식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F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자유낙하 속도 9.8 곱하기 시간. 9.8 곱하기 시간 하면은 자유낙하 속도 나옵니다. 속도 구하는 건 뭡니까?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운동량은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충격량은 공식이 두 개였어요. P2 빼기 P1.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리고 힘 곱하기 시간. 여기까지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이거는 기억만 해놓을까 해도 됩니다. 기억만 해놓을까. 전기에너지는 전압전류시간, 전압전류시간, 그래서 압류시간 이렇게도 해. 압류시간, 전압전류시간.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에너지야. 시간분의 전기에너지니까 시간분의 전압전류시간이라서 시간 빼고 나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에너지. 시간분의 전기에너지를 외우게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전기에너지가 몇 줄로 나와. 그러면 1시간당 1초당 몇 줄이냐가 전력이야. 근데 그걸 계산할 때 전압이랑 전류를 줘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계산하는 거 절대 안 나와. 검정고시는 죽었다 깨나도 전기 파트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나오니까. 그러나 기억은 해야 되는 건 전압을 높이려면 전력을 높이려면 전압이 높아져야 된다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넣는 거예요. 자, 그래프 기억나시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시오. 등가속도 운동은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해.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해.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거 진단고사 다시 볼 거예요. 끝나고 나면.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죠? 연직 방향으로는 수평으로 어떤 물체를 던졌을 때 연직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하죠?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을 해요.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12번까지. 자, 그 다음 30번부터. 자, 에너지 이거는 오늘 저녁에 읽고 이걸 맞출 수 있게끔 하고 잠드세요. 빛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 빛 에너지. 온도의 높은 물체가 낮은 물체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 불타잖아요. 불타고 나면 나중에 재가 되죠. 처음에 불타오를 때부터 시작해서 온도가 서서히 낮아져서 재가 될 때까지 나오는 모든 열 에너지. 이거 열 에너지를 정의하는 특징을 읽어서 열 에너지인 줄 알아야 돼.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숯으로 간다고. 숯으로 가버리는 동안에 나오는 에너지가 뭐야? 열 에너지.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질에 지정된 아니라 저장된이다 얘들아. 저장된 에너지, 화학 에너지. 그래서 포도당 화학 에너지야. 뭐예요?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야. 원소들이 결합되어져 있으면 그거 다 화학 에너지야. 자, 핵 에너지, 핵 분열 또는 핵 융합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 파동 에너지는 소리나 파도와 같은 진동, 파동, 진동. 전하가 있는 물질이 이동하면 전류가 형성되어져요. 그때 나오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이게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는 이거야. 얘들아 봐봐. 얘가 이 정도가 뭐 한 2m라고 1m라고 생각해보자. 얘는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어 보이지만 내가 놓는 순간 요크루트 깨지면 그거 되니까 쏟으니까 봐봐. 얘는 에너지가 없지. 근데 에너지가 방금 발생했어. 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포텐셜한 뭐야? 포텐셜 무슨 뜻이야? 포텐셜 하면은 잠재되어진 에너지야. 위치. 이게 필통이 아니라 볼링공이라고 생각해봐라. 와우. 위치 에너지가 꽤 크죠? 떨어지는 순간은 진짜 대갈박 깨지는 거잖아. 그쵸? 그게 바로 뭐냐면 위치 에너지는 그 위치에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야.
자, 근데 잘 보세요. 위치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같습니다. 위치의 에너지, 자, 여기가 산이다. 자동차가 가고 있어. 여기 공이 굴러가고 있어. 자,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공이 딱 섰어. 그럼 여기 운동 에너지가 100이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고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될까? 100이 돼. 얘는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중간쯤 됐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50, 위치 에너지가 50.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항상 총합이 같아. 항상 총합이 같아.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요거는 한번 읽어서 익히세요. 자, 그러면 에너지 전환을 한번 볼게요. 광합성이라는 것은 빛광이야. 빛을 합성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포도당은 뭡니까? C6H12O6 쓰세요. CO2래. 뭔 소리야 지금? 포도당의 공식이 포도당 이렇게 써요. C6H12O6.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했어. 이게 바로 뭐냐면 화학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 그래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되는 현상이에요. 폭포는 위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밑으로 뭐예요? 운동 에너지. 얘들아, 포텐셜은 무조건 운동으로 가요. 운동은 포텐셜로 가고 막 이래요. 자,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잖아. 그러면은 아몬드는 화학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 그 아몬드를 먹어서 소화를 시켜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합니까? 몸에 열이 나. 그래서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세탁기는 전기가 들어와서 뱅뱅뱅뱅 돌리니까 운동 에너지.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는 뭡니까? 리튬이나 이런 원자들로 저장을 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원자 기호로 되어져 있어 결합이 되는 거는 다 화학 에너지야. 그래서 배터리 충전은 뭐냐면 전기를 원자에다가 저장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그래서 리튬 배터리라고 하잖아. 리튬. 저장을 해놨다가 누구야? 핸드폰한테 쓸 때 그걸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주는 거야.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휴대전화의 배터리 이용은 뭡니까?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휴대전화 진동하면 운동 에너지, 화면은 빛 에너지, 스피커는 소리 에너지, 핸드폰 몸체가 뜨거워지잖아. 열 에너지로 전기가 이렇게 전환을 하는 형태야. 요것도 한번 눈으로 익히고. 이거 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질문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열기관, 여러분 이거 아까 기억나요? 열기관의 관계식을 쓰시오. Q1은 W 플러스 Q2다. 이거 쓸 수 있어야지. 자, N극이 가까이 오면 A 지점에서는 뭐가 형성됩니까? N극 형성. N극이 멀리 가면 B 지점에서는 뭐가 형성됩니까? S극 형성. 자, 발전 형태, 이거는 한번 읽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발전, 전기를 만드는데 핵 분열이나 또는 그걸 통해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핵발전. 태양의 빛 에너지는 태양광이고 태양의 열 에너지는 태양열이야. 이거 두 가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태양열은 태양열로 물을 끓여. 그거 가지고 증기를 만들어서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그게 태양열인데, 태양광은 뭐냐면 어떤 열판에다가 태양광을 쏘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전자들이 막 이렇게,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전자들이 막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 그 태양광 에너지가 있어요. 그 다음 풍력, 바람, 조력, 밀물과 썰물, 파력, 파도. 조력과 파력 되게 헷갈려요. 조력과 파력 잘 구분해야 돼요. 조력은 밀물, 썰물의 수위차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전기. 파도는 파도 칠 때 해수면의 변화. 그림 기억나야 돼요. 파력은 파도가 칠 때 안에 공기를 가둬놨다가 파도에 의해서 공기가 빡 올라갔을 때 공기를 빵 쏴가지고 터빈을 돌린다. 조력은 밑에 아예 터빈이 붙어 있어. 조력은 밑에 터빈이 붙어 있어. 자, 지열은 땅속의 높은 열기로 물을 끓여가지고 만드는 거. 조류 현상, 조석에 의해서 만드는 해수의 흐름. 조류 발전, 조력 발전. 이거 두 가지 또 차이 알려줘야겠네. 자, 그 다음 수력 발전. 댐에서 위에서 높은 물을 낙하시켜서 터빈을 돌려. 수소 연료 전지는 화학하고 나면 알려줄 거예요. 화학하고 나면.
자, 그다음 요거는 그냥 아까 공식에서 기억한 전기를 생산한 후에 수송을 할 때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줄여야 될 게 있고 높여야 될 게 있어. 일단 높이는 건 뭐야? 고압 전류. 그래서 전압은 높여줘야 돼. 그러나 저항과 전류는 줄여줘야 돼. 네, 분명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거 다 외우면 무조건 88점 나와요. 근데 여차하면 문제 쉽게 나오면 100점 나와요. 그런데 고득점 문제는 여기 안 들어가 있어서 고득점 문제는 내일 첫 시간이 화학일 거야 아마. 물화생지라서 화학에 중화, 산화 여기서 고득점 문제가 나와요. 어려운 문제가. 그거 내일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주긴 할 텐데 그거랑 생물에서 유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뿅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물리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하면 지금 고득점까지 웬만한 건 다 넣어서 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요거 다 끝내고 나갑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열심히 외우시고 왜 진짜 자, 오늘 공부했던 거 싹 외워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 얘들아? 돌아다니면서 이거 들고 외워야 돼. 네가 필기한 거 들고 외워야 돼. 그리고 나서 거기서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오면 더 줄게. 더 줄게요. 그렇게 하고 1박 2일 동안 우리 외워야 될 거 싹 다 체크해서 외운다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돌아갈 때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PDF 파일로 다 쏴줄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계속 풀면 웬만하면 만점 나오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과학 다 외웁시다. 그러면 책상 한번 정리하고 이해 안 되는 건 자, 우리 리더들 뭐 하라 그랬지? 리더들은 얘들아 밥 먹는 시간이든 언제든 계속해서 내가 의무상 여러분 우리 팀끼리 서로에게 물리에 관해서 내일 아침 화학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질문 10개씩 자기 팀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열 효율 공식, 그렇죠? 파력 에너지 설명하라 그래. 운동량 공식, 충격량 공식 그런 거 다 물어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딸딸딸딸 외워요. 진짜 내일 화학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백지에다가 요거 시험 문제 낼 거야. 못 썼다. 그럼 뭐 그 자리에 여러분 엎드려 뻗쳐 하고 수업 듣는 거예요. 이제 1시간 화학 수업 듣고 나면 얼굴에 피 쏠려 있겠지 진짜 뭐. 얼굴에 피 한 번 쏠리고 과학 만점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 8월 달에 한 번 더 괜찮겠어요? 한 번 더?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암기를 좀 하고 이해를 더 하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쌤 저 이거 외울 건데 설명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 열심히 다시 해줄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